여러분 그 거실 텔레비전 옆에 놓인 플레이스테이션 5 가격이 막 50%나 폭등한 이유가 저기 중동에서 날아다니는 드론 폭격 때문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에이, 아마 다들 콧방귀를 끼실 겁니다. 아니 뭐 게임기 가격은 소니 마음이고 중동 문제는 그냥 뉴스에 나오는 국제 정세일 뿐이잖아요. 완전 다른 세계 이야기처럼 들리죠. 맞아요, 그쵸? 하지만 오늘 여러분과 함께 파헤쳐볼 최신 기사랑 분석 보고서 20개를 이렇게 샅샅이 뜯어보고 나면 아마 그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저희 심층 탐구의 미션이 바로 이거거든요. 네, 그 185달러짜리 코스트코 프라이팬, 그리고 신분을 위장하고 오프라인에서 커피를 마시는 북한의 해커들, 또 아부다비에 지어지는 그 300억 달러짜리 거대한 AI 데이터 센터까지 진짜 연관 없어 보이잖아요. 완전 파편들이죠. 근데 이 전혀 연관 없어 보이는 단편적인 정보들이 막 서로 물리적으로 충돌하고 또 알고리즘으로 얽히면서 결국 여러분의 지갑을 어떻게 털어가고 있는지 그 거대한 나비 효과의 큰 그림을 쫙 그려보는 게 오늘 저희의 목표입니다. 그렇죠. 경제, 기술, 지정학, 그리고 일상의 소비재까지 싹 다 아우르는 아주 거대한 퍼즐 맞추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들이 개별적인 사건을 그냥 보도할 때 저희는 그 사건들 밑바닥에 깔린 거대한 인과관계의 배관망을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좋아요. 이 부분의 포장을 한번 뜯어볼까요? 지금 전 세계 시장을 막 가장 강하게 뒤흔들고 있는 진원지, 그 지정학적 위기부터 좀 짚어보죠. 시장 전문가 조 치울리의 분석을 보니까 지금 금융이랑 에너지 시장의 신경을 가장 곤두서게 만드는 게 바로 6조 차에 접어든 이란 관련 갈등이더라고요. 네, 사실 중동 갈등이야 뭐 늘 있던 일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상황의 그 물리적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이란 앞바다에 있는 코르무즈 해협 아시죠? 거기가 전 세계 석유와 액화 천연가스, 그 LNG의 약 20%가 지나가는 길목이거든요. 20%면 거의 뭐 대동맥 수준 아닌가요? 맞습니다. 단순히 무역로 하나가 막히는 게 아니라 글로벌 에너지의 대동맥이 그냥 꽉 막혀버리는 병목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이 해협이 사실상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그 브렌트유와 WTI가 배럴당 100달러를 아주 가볍게 돌파해버렸습니다. 와, 덕분에 당장 미국 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4달러를 뚫어버렸잖아요. 근데 제가 데이터를 보면서 진짜 등골이 서늘했던 건 자동차가 아니었어요. 항공업계였어요. 아, 제트유 가격 폭등 말이죠. 네, 제트유 가격이 2월 말 대비해서 무려 100달러나 폭등해서 195달러를 찍었대요. 그래서 루프트한자나 유나이티드 항공 같은 글로벌 항공사들이 노선 감축을 넘어서 아예 비행기 운항을 취소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고요. 아니 근데 아무리 그래도 기름값 좀 올랐다고 비행기를 안 띄운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가는데요? 그게 그 이유를 아시려면 제트유 공급망의 아주 독특한 메커니즘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일반 자동차 휘발유는 동네 주유소마다 지하에 거대한 저장 탱크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완충지대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동네마다 다 기름통을 묻어놓고 있으니까요. 근데 제트유는 고도의 정제 과정을 거친 엄청난 특수연료라서 공항에서 미리 대량으로 장기 보관하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동네 저수지가 연결된 수도관이 아니라 저기 산 위 댐에서 직접 끌어다 쓰는 직통 파이프라인 같은 거군요. 댐에서 물이 끊기면 각 가정의 수도꼭지도 1초 만에 멈추는 것처럼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공급망에 충격이 오면 그 여파를 흡수할 버퍼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항공사 전체 운영비의 한 20에서 30%가 연료비인데 단기적으로 다른 곳에서 연료를 구해올 수단 자체가 물리적으로 차단이 된 거예요. 아, 그래서 당장 손실을 막으려면 진짜 비행기를 땅에 묶어두는 극단적인 선택 외에는 답이 없는 거네요? 네, 게다가 이런 물리적인 병목 현상에 기름을 붓는 게 바로 정치권의 수사학, 그러니까 과격한 언사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측에서 이란의 발전소를 타격하겠다는 위협을 가하고 있고 또 차기 재무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베선트가 이란 석유 제재에 대해서 굉장히 날선 주장들을 내놓고 있어요. 맞아요. 저희가 입수한 비사 본문이 좀 제한되어 있어서 아주 구체적인 발언의 전체 맥락을 다 파악하긴 어렵지만 지옥과 석기시대라는 엄청 섬뜩한 표현까지 등장했더라고요. 정치인들이 이런 발언들을 막 쏟아내면 그게 시장에 떨어지면서 그 자체로 엄청난 불확실성을 만들어내잖아요. 바로 그 점의 핵심입니다.
어떤 정치적 입장이 옳고 그르냐 이걸 떠나서요. 시장이라는 거대한 생태계가 이런 극단적인 수사학을 어떻게 소화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셔야 됩니다. 시장은 실제 미사일이 떨어지기 전부터 정치인들의 과격한 언사를 일종의 선행 지표로 받아들입니다. 아, 지표로요. 그래서 가격에 그냥 선반영해버리는군요. 맞습니다. 심리적 타격이 곧바로 실물 경제의 숫자로 둔갑하는 거죠. 근데 이 지정학적 충돌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물리적인 파괴가 물리적인 공간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건 마치 도미노 게임 같아요. 이란의 공격 여파로 아마존 AWS 클라우드의 바레인과 두바이 지역 서버가 이른바 하드다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하드다운이요? 완전히 먹통이 된 거죠? 네, 일반적인 재부팅이나 무슨 소프트웨어 복구 절차로는 살려낼 수 없는 완전히 죽어버린 상태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클라우드라고 부르니까 그 데이터가 진짜 하늘 위 구름 속에 둥둥 떠 있어서 지상의 전쟁과는 뭐 아무 상관없을 것 같은 환상을 갖게 되잖아요. 그쵸. 구름이니까 폭탄 맞아도 괜찮겠지? 약간 이런 느낌이 있죠. 하지만 클라우드의 실체는 결국 축구장 몇 개 크기의 거대한 건물,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수만 대의 뜨거운 서버, 또 그걸 시키기 위한 엄청난 냉각수와 전력망의 결합체입니다. 전력망이 폭격으로 끊어지거나 물리적인 통신 케이블이 파괴되면 클라우드는 그 즉시 그냥 고철덩어리가 됩니다. 심지어 이란 혁명수비대는 대놓고 위성 영상을 공개하면서 위협을 했어요. 그 아부다비에 있는 오픈 AI의 300억 달러짜리 거대한 스타게이트 AI 데이터 센터, 거기를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고요. 아니, 중동에서 쓰러진 그 첫 번째 물리적 도미노가 내 자동차 주유비를 올리더니 급기야 내가 회사에서 쓰는 클라우드 서버에 전원 플러그까지 그냥 물리적으로 뽑아버리는 셈이네요. 네, 그 최첨단 디지털 인프라가 결국 포탄 한 발에 무너질 수 있는 유리성이라는 게 참 허탈하죠. 근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역설이 하나 발생합니다. 역설이요? 어떤 거죠? 국가 단위의 무료병, 이렇게 최첨단 AI 데이터 센터 같은 거대한 물리적 인프라를 막 직접 겨냥하고 있잖아요. 근데 정작 디지털 세계에서 활동하는 최고 수준의 해커들은 방화벽이나 암호화 기술 같은 시스템을 공격하는 대신에 인간의 심리라는 아주 아날로그적인 취약점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잠깐만요. 최첨단 시대의 시스템이 아니라 아날로그를 노린다고요? 방화벽을 뚫는 대신에 그럼 대체 뭘 한다는 거죠? 이란과 연계된 것으로 알려진 해커 조직, 그 차민키트 내 최신 전술을 한번 보죠. 이들은 복잡한 제로데이 취약점 코드를 짜서 백도어로 침투하는 그런 수고를 굳이 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가짜 온라인 신원을 아주 치밀하게 구축해서 그 타겟 인물과 천천히 신뢰를 쌓습니다. 아, 과거 냉전시대 스파이들이 쓰던 소셜 엔지니어링, 그러니까 사회공학 기법을 그대로 디지털로 옮겨온 거네요. 사람의 마음을 해킹한다, 이거군요. 네, 근데 더 놀라운 건 이들의 데이터 탈취 방식입니다. 타겟의 컴퓨터에 접근 권한을 얻어내잖아요. 그럼 디지털 스크린샷을 찍거나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아요. 그 대신 스마트폰 카메라로 타겟 컴퓨터의 모니터 화면을 렌즈로 직접 촬영하는 아주 낮은 기술의 방식을 씁니다. 아니 잠깐만요. 첨단 해커 조직이 막 무식하게 휴대폰 카메라 들고 모니터 화면을 찰칵찰칵 찍는다고요? 왜 굳이 그런 짓을 하는 거죠? 이게 메커니즘을 알면 진짜 무릎을 치실 겁니다. 현대 기업들의 최첨단 보안 소프트웨어는 누군가 프린트 스크린 키를 누르거나 화면 캡처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등 그 운영체제 내부의 디지털 명령어가 발생하면 즉각 이를 감지하고 차단해버립니다. 아, 코드의 움직임은 다 잡아낸다는 거군요. 완전히 멀게 만든 겁니다. 와, 진짜 기가 막히네요. 디지털 방패를 아날로그 창으로 뚫어버린 거잖아요. 근데 북한 소행으로 의심되는 해커들의 수법을 보면 이건 뭐 스케일이 더 엄청납니다. 이들이 가짜 퀀트 트레이딩 기업을 하나 차려놓고 위장해서요. 드리프트라는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무려 2억 7천만 달러, 하나로 약 3,600억 원을 탈취했어요. 네, 엄청난 금액이죠. 제가 이 자료를 읽으면서 진짜 제 눈을 의심했던 부분이 뭔지 아세요? 이 엄청난 돈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들이 선택한 핵심 전술이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오프라인 대면 미팅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니, 최첨단 암호화폐 3,600억 원을 훔치는데 가장 효과적이었던 방법이 시스템 해킹이 아니라 6개월 동안 직접 만나서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거였다고요. 맞습니다. 진짜 코미디 같죠. 북한 의심 해커들은 수백억 원짜리 자동화 해킹 툴을 돌린 게 아니에요.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 링크드인 프로필을 만들고요. 그럴싸한 투자 리서치 자료를 발행하고요. 실제로 타겟 기업의 실무자들을 직접 만나서 밥을 먹으며 반년 동안 아주 끈적한 신뢰를 구축했습니다. 와, 6개월이면 진짜 정들겠네요. 그렇죠. 우리는 믿을 만한 파트너다. 이 확신을 완전히 심어준 뒤에야 핵심 보안 절차를 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아주 자연스럽게 얻어낸 겁니다. 진짜 수천억 원을 지키려고 수백억 원 들여서 블록체인 암호화를 겹겹이 쳐놨는데 결국 그 암호를 여는 열쇠를 가진 인간이 밥 몇 번 같이 먹고 친해졌다고 문을 활짝 열어준 거네요. 강력한 프로세서 보안과 암호화를 구축해도 기업들이 네트워크 외곽에 엄청나게 높은 디지털 성벽을 쌓아 올려도요. 그 성벽 안에서 일하는 인간관계의 신뢰라는 내부자 취약점을 뚫고 들어오면 그 성벽의 높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방화벽이 아무리 두꺼워도 결국 시스템을 다루는 건 사람이니까요. 이야, 해커들이 사람의 신뢰를 무기 삼아서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걸 봤는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합법적인 실리콘밸리랑 금융업계에서는 이런 인간의 취약성을 아예 시스템에서 배제해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굳게 믿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간 없이 돌아가는 경제, 즉 AI 경제에 대한 소스로 넘어가 보죠. 네, 중국 엔트그룹의 블록체인 부서가 공개한 안비타 플랫폼이 이 변화의 최전선에 있습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 경제를 구축하고 있죠.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요? 쉽게 말해서 인간의 개입을 아예 지워버리고 AI 에이전트들끼리 알아서 자산을 거래하고 결제하는 시스템입니다. 비자나 구글 같은 거물들도 지금 이 시장을 선점하려고 치열하게 인프라를 깔고 있고요. 잠깐. 이 부분이 제가 잘 상상이 안 가는데요. AI가 내 지갑을 대신 쓴다고요? 지문 인식도 없고 공인인증서도 없는 소프트웨어 코드가 대체 어떻게 자기 지갑을 열고 실물 자산에 대한 결제를 승인하는 건가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여기서 X402 프로토콜과 스마트 컨트랙트라는 개념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쓰는 은행 계좌는 인간의 신원 증명을 전제로 하잖아요. 하지만 이들이 구축하는 시스템은 철저히 코드를 위해 설계된 암호화폐 지갑입니다. 코드를 위한 지갑이요? 네, USDC 같은 달러 연동 암호화폐를 사용해서 AI가 사전에 설정된 조건, 예를 들어 특정 자산의 가격이 얼마 이하로 떨어지면 매수한다. 이런 조건을 부합하기만 하면 인간의 클릭이나 승인 없이도 블록체인 위에서 자동으로 결제가 집행되는 구조죠. 법적인 계약서 대신에 코드가 곧 법이 되는 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냉장고 AI가 센서로 식재료가 떨어진 걸 파악하고 최저가를 막 검색해서 쿠팡 AI랑 알아서 협상을 한 다음에 내 암호화폐 지갑에서 돈을 빼서 결제하는 겁니다. 인간은 그냥 퇴근하고 와서 배송된 우유를 마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엄청나게 편리한 세상이죠. 근데 정말 편해 보이긴 하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딜레마가 하나 딱 떠올리네요. 만약에 내 투자 AI 에이전트가 환각 현상을 일으켜서 알고리즘상 치명적인 오류를 냈다고 치죠. 그래서 하룻밤새 내 전 재산을 휴지 조각으로 만들었거나 엉뚱한 기업의 주식을 불법적으로 막 매집해버렸다면 이 책임은 대체 누가 지는 겁니까? 이걸 만든 엔트그룹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물어주나요? 그게 바로 가트너가 경고하는 수백억 달러짜리 시한폭탄입니다. 가트너의 예측에 따르면요. 2020년 중반까지 이렇게 불법적이거나 잘못된 AI의 자율적 결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구제 비용이 무려 1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원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13조 원요? 와, 대박이네요. 기술은 이미 스스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비결정적 단계에 진입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의 법과 제도는 수천 년 동안 모든 행동의 주체와 책임은 인간에게 있다. 이 전제 위에 세워져 있어요. 빅테크 기업들이 제품은 불피나게 팔면서도 정작 사고가 났을 때의 책임 소재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와, 책임은 안 지면서 돈은 기가 막히게 빨아들이는군요. 근데 이 거대한 AI 자본 블랙홀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나비 효과가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가격 폭등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보이지 않는 AI라는 거대한 구름이 왜 내 취미생활의 진입장벽을 높여버린 건지 그 메커니즘을 좀 짚어볼까요? 전 세계 어마어마한 자본이 지금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싹 다 쏠리고 있죠. 그런데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연산 장치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엄청난 속도로 읽고 쓸 수 있는 고성능 램과 SSD 같은 메모리 부품이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해집니다.
메모리가 받쳐줘야 데이터가 돌아가니까요? 당연히 메모리 제조사들은 마진이 높은 그 AI 서버용 부품 생산에 올인하게 되죠. 아, 그니까 파이가 한정되어 있는데 AI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을 그냥 싹쓸이 해버렸군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 일반 소비자용 전자기기에 들어갈 램과 SSD 공급이 바짝 말라붙으면서 부품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소니는 메모리 부품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예 자사의 특정 메모리 카드 사업을 접어버렸고요. 주력 상품인 PS5 가격을 전격 인상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원래 콘솔 게임기는 출시하고 몇 년 지나면 부품 수율 좋아져서 가격 떨어지는 게 수십 년 된 업계 불문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뒤집고 디지털 에디션 가격을 무려 50%나 올려서 $600를 만들어버렸고 프로 모델은 $900까지 치솟혔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랑 닌텐도도 줄줄이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고요. 와, 중동에서 쓰러진 도미노가 클라우드를 박살내고 AI 서버가 부품을 싹쓸이 하면서 결국 제 거실에 있는 게임기 가격표를 바꿔치게 해버린 거네요. 와, 책임은 안 지면서 돈은 기가 막히게 빨아들이는군요. 근데 이 거대한 AI 자본 블랙홀이 우리 일상에 미치는 나비 효과가 정말 기상천외합니다. 오프닝에서 제가 플레이스테이션 가격 폭등 이야기를 꺼냈잖아요. 보이지 않는 AI라는 거대한 구름이 왜 내 취미 생활의 진입 장벽을 높여버린 건지 그 메커니즘을 좀 짚어볼까요? 전 세계의 어마어마한 자본이 지금 엔비디아 칩을 기반으로 한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싹 다 쏠리고 있죠. 그런데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려면 연산 장치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엄청난 속도로 읽고 쓸 수 있는 고성능 램과 SSD 같은 메모리 부품이 기하급수적으로 필요해집니다. 메모리가 받쳐줘야 데이터가 돌아가니까요. 당연히 메모리 제조사들은 마진이 높은 그 AI 서버용 부품 생산에 올인하게 되죠. 아, 그니까 파이가 한정되어 있는데 AI가 메모리 반도체 공급망을 그냥 싹쓸이 해버렸군요. 정확합니다. 그 결과 일반 소비자용 전자기기에 들어갈 램과 SSD 공급이 바짝 말라붙으면서 부품값이 천정부지로 솟구쳤습니다. 소니는 메모리 부품 가격을 감당하지 못해서 아예 자사의 특정 메모리 카드 사업을 접어버렸고요. 주력 상품인 PS5 가격을 전격 인상하는 초강수를 두었습니다. 원래 콘솔 게임기는 출시하고 몇 년 지나면 부품 수율 좋아져서 가격 떨어지는 게 수십 년 된 업계 불문율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걸 뒤집고 디지털 에디션 가격을 무려 50%나 올려서 $600를 만들어버렸고 프로 모델은 $900까지 치솟았죠. 마이크로소프트 엑스박스랑 닌텐도도 줄줄이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고요. 와, 중동에서 쓰러진 도미노가 클라우드를 박살내고 AI 서버가 부품을 싹쓸이 하면서 결국 제 거실에 있는 게임기 가격표를 바꿔치게 해버린 거네요. 이 일련의 과정들을 쭉 연결해보면요. 우리 일상의 지갑을 쥐어짜는 압박이 단순히 기술, 하드웨어 시장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시야를 좀 돌려서 거시적인 무역 정책이나 정부의 복지 정책 변화가 당장 평범한 사람들의 월간 현금 흐름을 어떻게 박살내고 있는지 그 소비자 경제 쪽으로 시야를 좁혀볼 필요가 있습니다. 맞아요. 게임기만 비싸진 게 아니죠.
아주 원초적이고 일상적인 소비재, 그 프라이팬 가격의 롤러코스터라 한번 볼까요? 코스트코에서 파는 행클스 조리기구 세트가 있습니다. 2024년까지만 해도 144달러였던 이 세트 가격이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산 관세 부과, 이른바 해방의 날 조치 직후에 무려 249달러까지 수직 상승했습니다. 거의 70%가 뛴 거네요. 네, 지금은 공급망을 어떻게 조정해서 209달러 정도로 내려왔다지만 여전히 예전보다 35%나 비싼 수준이에요. 이 모든 상황을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본다면 이 프라이팬은 글로벌 무역 정책이 어떻게 소비자 물가로 전이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교과서처럼 보여줍니다. 흔히들 관세라고 하면 중국 같은 수출 국가의 정부가 미국에 돈을 내면 벌금형 조치라고 착각하기 쉽거든요. 그쵸. 뉴스만 보면 마치 중국이 관세를 대신 내주는 것처럼 들리니까요. 하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관세는 국경을 넘어 물건을 들여오는 수입업체, 즉 미국 내 유통사가 미국 정부에 내는 세금입니다. 코스트코처럼 마진율을 14에서 15% 수준으로 극단적으로 낮게 통제해서 대량 판매로 수익을 내는 기업들은 그 막대한 세금을 자체적으로 흡수할 여력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결국 70% 오른 원가를 소비자 가격표에 그냥 고스란히 얹어버리는 수밖에 없군요. 프라이팬 하나가 글로벌 무역 전쟁의 영수증이 돼서 장보러 온 평범한 시민한테 청구된 셈이네요. 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학자금 대출 시장에서는 아예 대재앙에 가까운 현금 흐름 붕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 세이브 상환 플랜 폐지 사태 말씀이시군요. 네. 바이든 전 행정부에서 서민층 채무 부담을 줄여주려고 야심차게 추진했던 세이브 상환 플랜이 법원의 판결과 현 행정부의 기조 변화로 완전히 폐지되어 버렸습니다. 이 정책 덕분에 이자나 상환류의 혜택을 누리면서 한숨 돌리고 있던 700만 명의 차용자들이 하루아침에 빚을 다 갚아야 하는 패닉 상태에 내몰린 거죠. 제가 한 차용자 사례를 보니까 정책이 유지될 때는 한 달 상환액이 54달러였는데 제도가 폐지되자마자 644달러로 무려 12배나 폭등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정책권이 어떤 의도로 이걸 만들고 폐지했던 간에 평범한 직장인 입장에서 매달 고정 지출에 갑자기 600달러짜리 구멍이 뚫렸다는 건 그냥 생존이 걸린 재난입니다. 네. 쓸 수 있는 여윳돈이 완전히 증발해버린 거죠. 소비자의 주머니가 이렇게 말라붙는 혹독한 겨울이 오니까 기업들 역시 생존을 위한 대대적인 방어전에 돌입했습니다. 가전업체 월풀 사례가 진짜 흥미로운데요. 냉장고 와이어 결함 문제로 전국적인 집단 소송에 직면하자 이들이 배상금을 한 번에 주지 않고 무려 7년에 걸쳐서 분할 지급하는 조건으로 극적인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7년이요? 할부로 배상금을 준다고요? 당장 회사 금고에서 거액의 현금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서 유동성을 지키면서도 7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 동안 무너진 브랜드 신뢰도를 어떻게든 회복해보려는 정말 절박한 고육지책인 거죠. 네요. 몸집을 줄이거나 재편하는 곳도 있죠. 유니레버는 잡다한 포트폴리오 다 쳐내고 마요네즈 같은 핵심 식품 사업 덩치를 더 키우려고 향신료 기업인 맥코믹이랑 대형 M&A를 깊이 논의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방어선을 치고 이합집산하는 동안 벼랑 끝에 몰린 소비자들은 아주 독특한 생존 전략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요즘 그 캐피털운의 395달러짜리 연회비 카드랑 아멕스 카드의 혜택, 공항 라운지 이용권, 포인트 전환율 같은 걸 엑셀로 막 비교 분석하는데 거의 정규직 업무 수준의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고 합니다. 파악한 현실 속에서 살아남으려고 진짜 어떻게든 프리미엄 카드의 혜택을 막 쥐어짜서 라이프 스타일 퀄리티 떨어지는 걸 방어해보려는 눈물겨운 사투네요. 근데 이런 치열한 삶의 피로도가 정말 의외의 곳, 바로 우리의 여가 시간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룰 자체를 바꿔놓고 있다는 점이 저는 진짜 소름 돋았어요. 넷플릭스의 갱신 정책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이 부분의 메커니즘을 들여다보면요. 소비자 심리가 어떻게 실리콘밸리의 기술 알고리즘을 강제로 학습시켰는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시트콤이나 가벼운 코미디 장르는 넷플릭스 알고리즘이 선호하는 장르가 아니었습니다. 왜요? 그냥 퇴근하고 가볍게 보기 딱 좋잖아요. 가볍게 보는 만큼 시청 유지율, 그 리텐션이나 화제성이 떨어져서 이른바 일회성 킬링타임용 콘텐츠로 분류됐거든요. 알고리즘은 오히려 복잡한 세계관을 가진 어둡고 묵직한 드라마,
이른바 프리스티지 콘텐츠에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아, 무슨 상 받을 만한 그런 무거운 작품들이요? 네. 그런데 극단적인 경제적 압박과 스트레스가 지속되자 시청자들의 행동 패턴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그니까 퇴근하고 진짜 파김치가 돼서 집에 왔는데 머리 아프게 막 복잡한 세계관을 또 학습하고 싶지 않은 거군요. 사실 저만 해도 요즘은 뇌를 빼놓고 웃을 수 있는 20분짜리 코미디만 주야장천 틀어놓거든요. 바로 그겁니다. 수천만 명의 시청자가 극도의 피로감 때문에 코미디 콘텐츠를 엄청난 시간 동안 반복 시청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자 넷플릭스의 시청 데이터 알고리즘이 지금 사람들은 비평가들이 호평하는 무거운 드라마보다 가벼운 위안을 주는 코미디에 엄청난 가치를 부여하고 있구나. 이렇게 새롭게 학습하게 된 거죠. 와, 알고리즘이 군복한 거네요. 네, 결국 알고리즘이 바뀌면서 코미디가 단순한 킬링타임용을 넘어 새로운 프리스티지 대우를 받게 됐고요. 다음 시즌 갱신을 아주 쉽게 따내는 이례적인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랑 대출 이자에 찌든 우리들의 스트레스 지수가 그 실리콘밸리 최고의 천재들이 만든 알고리즘의 멱살을 잡고 강제로 재학습시킨 거네요. 자, 여기까지 오고 나니 오늘 저희가 다룬 이야기들이 진짜 좀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지정학적 위기로 멈춰선 비행기, 시스템 대신 인간의 마음을 훔치는 해커들, 책임을 회피하며 내 지갑을 터는 AI, 그리고 팍팍해진 현금 흐름에 지쳐서 코미디만 찾는 우리들까지. 세상에 온통 막 무너져 내리는 잿빛인 것 같은데 설마 여기서 우울하게 끝나는 건 아니죠? 결코 아닙니다. 인류의 역사를 쭉 되짚어보면요. 언제나 가장 극심한 압박과 혼돈의 한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기술적 적응과 혁신이 터져나왔습니다. 네, 농업 기술에 대한 자료를 보면 그 희망적인 단서를 아주 명확하게 찾을 수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농부들의 38%가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일손이 급감하고 있어요. 과거 같았으면 식량 안보 무너진다고 대패닉이 일어났을 텐데 이번엔 양상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레인 미불 같은 곡물 창고 관리 로봇이나 AI 트랙터가 부족한 일손의 자리를 메우고 있거든요. 여기서 실리콘밸리에서 자주 쓰는 그 스택의 최상단으로 이동한다는 개념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스택의 최상단요. 그게 정확히 무슨 뜻이죠? 스택은 업무의 층위를 뜻합니다. 밑바닥 층위에는 뙤약볕에서 잡초를 뽑고 무거운 포대를 나르는 고된 육체 노동이 있죠. 반면에 최상단 층위에는 토양 데이터를 분석하고 기후변화 패턴을 읽어내서 올해 어떤 품종을 언제 수확할지 결정하는 전략적 판단이 있습니다. 아, 육체 노동에서 두뇌 노동으로 올라간다는 거군요. 네, AI와 로봇이 농업에 도입된다는 건 인간 농부를 밭에서 쫓아내는 게 아니라요. 인간을 가장 아래층의 위험하고 반복적인 노동에서 해방시켜서 꼭대기층의 전략적 의사결정자로 진화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주방 보조가 야채 써는 기계를 들여놓은 덕분에 레시피를 연구하는 총괄 셰프가 되는 거랑 똑같네요. 농부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AI를 부리는 농업 경영인으로 업그레이드 되는 거군요. 그리고 아까 섹션 1에서 지정학적 위기 때문에 제트유 공급만 끊겨서 비행기 못 뜨는 참담한 상황 이야기했잖아요. 놀랍게도 프랑스에서 이 문제에 대한 아주 기막힌 돌파구를 만들어내고 있더라고요. 네, 프랑스의 항공 스타트업 비욘드 에로가 그 주인공입니다. 이들은 기존 항공사들이 목매달고 있는 그 특수한 제트유를 아예 쓰지 않습니다. 100% 수소연료전지만으로 구동되는 8인승 비즈니스 제트기 설계 검토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죠. 비행기가 날아가면서 대기 중으로 뿜어내는 배기가스는 오직 순수한 수증기뿐입니다. 와, 비행기가 하늘에 매연 대신 진짜 구름을 만들어낸다니 너무 낭만적인 기술 아닌가요? 게다가 시장 반응도 폭발적이에요. 이미 9억 달러 이상의 선주문을 받았고 2030년 상용화가 목표라고 합니다. 준동 분쟁이나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는 것에 덜덜 떨면서 비행기 취소하지 않아도 되는 완전히 독립적이고 친환경적인 새로운 하늘길이 열린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오늘 우리가 뜯어본 이 복잡한 세계는 단순히 무너지고 쇠퇴하는 곳이 아닙니다. 파괴되는 구시대의 인프라와 맹렬하게 세워지는 새로운 혁신이 아주 역동적으로 교차하는 거대한 용광로와 같죠. 무역전쟁이 프라이팬 가격을 올리고 해커들이 인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혼란 속에서도 인류는 기어코 로봇 농부를 만들어내고 수소비행기를 띄울 준비를 마쳤습니다.
네, 기술이 단순히 우리의 지갑을 가볍게 하거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게 아니라 농업의 구조를 돕고 기후위기의 탈출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습니다. 이 모든 현상들은 분절된 뉴스 기사가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타격하고 또 자극하면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 거대한 유기체라는 사실, 청취자 여러분도 오늘 확실히 느끼셨을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그려드린 이 거대한 밑그림이 어떻게 다가오셨나요? 중동의 전운, AI 데이터 센터, 코스트코 프라이팬, 수소 비행기가 결국 하나의 거대한 연결망 속에 있다는 거. 세상에 미쳐 돌아가는 것 같아도 조금만 깊이 들여다보면 그 이면에는 소름 돋도록 정교한 인과관계와 혁신이 숨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심층탐구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이 한 번쯤 스스로 곰곰이 곱씹어볼 만한 발칙한 상상 하나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상상이죠? 오늘 우리가 인간의 개입 없이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거래하는 AI 에이전트 경제에 대해 이야기했잖아요.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이 AI 에이전트들이 진화해서 단순히 내 지갑을 관리하는 걸 넘어서 우리의 부서진 공급망을 통째로 관리하고 자율적으로 에너지를 거래하게 된다면 어떨까요? AI가 글로벌 무력망 자체를 굴린다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다면 국가 간의 지정학적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떤 나라의 정책이 더 위험한지, 어떤 관세 협상을 타결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판단하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조차 결국 인간 외교관이 아니라 냉철한 알고리즘의 몫이 되는 날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인간의 신뢰와 마음을 파고들던 그 영악한 아날로그 해커들은 과연 누구의 마음을 해킹해야 할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늘 뻔한 뉴스의 이면을 날카롭게 꿰뚫어보는 시선을 가지시길 바라며 오늘의 딥다이브 여기서 마칩니다.